소백산을 등산하던 특전사 707 특임단 전설의 여성이 그녀를 성희롱하고 겁탈하려는 조폭들을 처단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백산은 연두빛 실록으로 뒤덮여 있었다. 부드러운 능선이 하늘과 맞닿아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고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은 숲의 생명력을 더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자연 속에도 굳건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숨쉬고 있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 특임단 소속의 강이슬 중사는 바로 이곳 소백산의 깊은 품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원대한 꿈을 다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29살의 강이슬 중사는 707 특임단 내에서도 여명의 별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탄탄한 체력과 압도적인 민첩성,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지녔다. 훈련소 시절부터 그녀는 남성 대원들을 능가하는 기량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특수전 상황에서의 뛰어난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특수부대원에 머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그 꿈은 그녀에게 매일 새벽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훈련장을 뛰고 밤늦게까지 전술 교범을 파고드는 모든 순간의 이유였다.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여명의 별이라 불렀다. 가장 어두운 새벽을 뚫고 떠오르는 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번 임무는 강이슬 중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소백산 비로봉을 등반하며 악천후 상황에서의 개인 전투 능력과 극한 생존 기술을 테스트하는 단독 훈련이었다. 이는 미래 사단장으로서 갖춰야 할 지휘관의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배낭을 꼼꼼히 점검하며 모든 장비를 확인했다. 방수 처리된 전술지도, 최신형 GPS 장비, 응급처치 키트, 비상식량,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방어 도구. 그녀의 손목에 찬 전술 시계 화면에는 그녀의 현재 위치와 목표 고도, 그리고 본부와의 비상 연락망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전방의 험준한 산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어떤 난관도 돌파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재 고도 1000m 지점 통과. 기상 상황 양호. 예정된 경로대로 진행 중. 강이슬 중사는 무전기를 통해 본부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임무에 대한 강한 집중력과 함께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면모가 담겨 있었다. 무전기 너머 본부 상황실의 정태민 소령은 그녀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민 소령은 강이슬 중사의 훈련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이슬 중사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여성 최초의 사단장이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강이슬 중사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정상 부근의 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천후 시 대처 요령에 유의하십시오. 정태민 소령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이슬 중사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소백산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산을 뒤덮어 등산객들을 위험에 빠뜨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조차도 훈련의 일부이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다. 그녀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울창한 숲길은 나뭇잎이 무성하여 햇살이 잘 들지 않았고 축축한 흙냄새와 숲의 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낡은 등산로 표지판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짐승 소리는 숲의 신비로움을 더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살폈다.
특수부대원에게는 작은 소리, 희미한 냄새, 미세한 기류의 변화까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였다. 강이슬 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얼굴에는 한 방울의 땀방울도 맺히지 않았다. 완벽한 자세로 험준한 지형을 극복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맹수와도 같았다. 훈련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객들의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님을 직감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강이슬 중사는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비상 상황을 감지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3명의 남성이었다. 그들은 등산로 한가운데서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버려진 술병을 발로 차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등산객이라기보다는 근처 유흥가에서 막 나온 듯 지저분했고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술 기운에 풀려 이성을 잃은 듯 했다. 강이슬 중사는 그들을 피해 조용히 지나치려 했다. 괜한 시비에 휘말려 임무의 차질을 빚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 중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는 몸집이 가장 크고 험악한 인상을 지닌 이동건이었다. 그는 소백산 인근 마을의 작은 조직에서 깡패 노릇을 하던 인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명이 높았다. 술에 취한 채 산에 올라왔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이었다. 이동건은 강이슬 중사를 발견하고는 희죽거리며 길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조롱과 함께 알 수 없는 욕망이 섞여 있었다. 어이 아가씨, 어딜 그렇게 바삐 가나?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우리랑 같이 놀다 가지 그래. 그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역겨웠다. 강이슬 중사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죄송합니다만 지나가겠습니다. 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녀의 태도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동건의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 박준영이 다가와 강이슬 중사의 어깨를 툭 밀쳤다. 박준영은 이동건의 오른팔 격인 인물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비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뭐야? 대답하는 꼬락서니가 싸가지 없네. 오빠들이랑 놀자는데 영광인 줄 알아야지. 박준영은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강이슬 중사를 깔봤다. 강이슬 중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를 밀친 박준영의 손이 오히려 그녀의 단단한 어깨에 부딪혀 통증을 느낀 듯 움찔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집중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마지막 남자 최승우는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였지만 술 기운에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이슬 중사를 애워쌌다. 우리랑 같이 놀다 가지 그래. 아주 그냥 산에 인형이 내려왔네, 인형이. 아가씨, 이 오빠가 아주 잘 놀아줄 수 있는데, 응? 최승우는 비아냥거리며 강이슬 중사를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길을 완전히 막았다. 숲의 음산한 기운과 어우러져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이슬 중사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닌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읽어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임을 예견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강이슬 중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임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그들의 근력과 술기운에 취한 상태를 파악하며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구상했다. 푸하, 겁대가리 상실했네. 이 아가씨가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야, 오빠들이랑 놀면 세상 편해진다니까. 이동건은 강이슬 중사의 경고를 비웃으며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술기운에 잔뜩 취한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험악한 인상을 한 그의 주먹이 강이슬 중사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거구의 남자가 휘두르는 주먹은 위협적이었지만 강이슬 중사의 반응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그녀의 몸이 옆으로 살짝 기울며 이동건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이동건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고 그대로 비틀어 올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이동건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어깨가 뒤로 꺾이는 듯한 자세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이슬 중사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소나귀에 잡힌 이동건의 손목에서 뼈가 비틀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다. 박준영이 이동건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격분한 듯 달려들었다. 그는 마치 럭비 선수처럼 어깨를 들이밀며 강이슬 중사를 향해 돌진했다. 박준영은 강이슬 중사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정면을 향해 발을 내밀었다. 발은 남자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걸었고 동시에 그녀의 몸이 유연하게 회전하며 남자의 추진력을 이용해 그를 옆으로 넘어뜨렸다. 박준영은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강이슬 중사는 그의 팔을 순식간에 붙잡고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크흑 하는 신음과 함께 박준영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팔은 뒤로 완전히 꺾여 있었고 조금만 더 힘을 가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강이슬 중사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발을 뺐다. 마지막 남자 최승우는 앞선 두 명의 동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서는 술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는 등살로 아래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이슬 중사는 번개처럼 그를 향해 돌진했고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손을 대고 혀를 눌렀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최승우의 몸이 굳었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모든 상황은 채 30초도 되지 않아 끝났다. 세 명의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숲의 고요는 다시 찾아왔지만 그 속에는 방금 전에 격렬한 움직임이 남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강이슬 중사는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소백사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닐 곳이 아니야. 아름다운 자연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그녀는 경고의 말을 내뱉으면서도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의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동건, 박준영, 최승우. 이름까지 확인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신분증 사진을 찍고 그들의 얼굴과 쓰러진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이 정보는 즉시 본부에 전송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한번 이런 행패를 부리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이제 특수부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것이고 어떤 곳에서도 너희의 행적은 감시될 것이다. 그녀는 실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말을 내뱉으며 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 했다. 깡패들에게는 물리적인 제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동건과 박준영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 했다.
강희슬 중사는 촬영을 마치고 휴대폰을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즉시 본부에 무전했다. 본부 강희슬 중사. 예정된 훈련 경로상에서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술에 취한 민간인 3명이 등산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제압 완료했습니다. 신분 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 후 본부에 전송했습니다. 추가 조치 필요시 지시 바랍니다. 그녀의 보고는 정확하고 간결했다. 무전기 너머 정태민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희슬 중사 상황 보고 확인했다. 추가 조치는 본부에서 판단하여 진행할 테니 중사는 예정된 임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정태민 소령은 강희슬 중사의 능력과 침착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3명의 남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본부의 보고까지 마친 강희슬 중사는 다시 임무에 집중했다. 그녀는 배낭을 고쳐 메고 비로봉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까의 불미스러운 일로 잠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소한 방해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과정이었다. 초여름의 소백산은 더욱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고 그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힘찼다. 그녀는 산을 오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또래보다 강했고 불의를 참지 못했다. 초등학교 시절 약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혼자서 여러 명의 남자아이들을 때려 눕혔던 일화는 아직도 그녀의 가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태권도와 유도를 배우며 몸을 단련했고 국가대표 상비군에까지 발탁될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TV에서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삶에 매료되었다. 특히 특수부대원들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그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길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훈련소에 입소한 후 그녀는 남성 대원들보다 더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체력 훈련은 물론 사격, 전술, 생존 훈련 등 모든 면에서 남성 대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어떤 편견도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보다 2배, 3배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땀과 노력은 결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훈련 과정을 수석으로 통과했고 707 특임단에 당당히 합류했다. 강희슬 중사는 비로봉 정상을 향해 쉬지 않고 걸었다. 등산로는 점차 험준해졌고 바위와 자갈이 뒤섞인 구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그녀의 근육은 지칠 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를수록 오히려 정신이 더욱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극한의 상황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정태민 소령의 경고처럼 오후가 되자 산 정상에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능선을 뒤덮었다.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제한되었다. 숲의 모든 소리가 안개 속에서 왜곡되어 들려왔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방수 재킷을 꺼내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자신의 감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은 주변 지형을 탐색하고 귀는 빗소리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 했다. 발은 젖은 흙과 미끄러운 바위를 디디며 균형을 유지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이 순간에도 강희슬 중사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그녀는 전술 시계의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본부와의 통신 상태를 점검했다. 안개와 소나기 속에서도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존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했다. 마침내 비로봉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졌다. 비록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었지만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소백의 모든 봉우리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상의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 했다. 그녀는 정상에 서서 멀리 보이는 풍경을 응시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세상은 그녀의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도전적이었다. 그 넓은 세상에서 그녀의 꿈을 펼치리라 다짐했다. 강이슬 중사가 유유히 비로봉 정상을 향해 사라진 후 이동건과 박준영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최승우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의 몸은 강이슬 중사의 정확하고 강력한 제압술에 의해 제 기능을 잃은 듯 했다. 이동건은 비틀린 손목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고 박준영은 꺾인 팔을 애써 움직이려다 더 큰 통증에 비명을 질렀다. 시발. 이게 뭐야? 팔이 안 움직여. 이동건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술 기운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고통과 공포뿐이었다. 그에게 이런 압도적인 무력감을 선사한 존재는 난생 처음이었다. 박준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했다. 야, 동건아.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무슨 귀신 같아. 순식간에 우리가 다 당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예쁜 아가씨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박준영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다고 믿었던 모든 허세와 강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최승우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온몸의 통증에 그는 다시 한번 신음했다. 여기가 어디야? 머리 아파.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쓰러져 있는 이동건과 박준영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압했던 강이슬 중사의 날카로운 눈빛과 경고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특수부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승우는 어릴 적부터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토록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를 찾아온 이동건과 박준영마저도 그 여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불안해 보였다. 최승우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보잘것없었는지 깨달았다. 폭력과 술에 의존했던 자신의 모습이 역겨웠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몸의 통증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참을 바닥에서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은 결국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병원에 가야 했고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거나 도와줄 여력도 없이 각자의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산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적이었고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뜨렸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땀과 흙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이동건은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골절 의심 진단을 받았고 박준영은 팔꿈치 관절이 탈골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승우는 심한 뇌진탕으로 며칠간 입원해야 했다. 의사는 그들의 부상 상태를 보고는 대체 어떤 싸움에 휘말렸길래 이 지경이 되었냐며 혀를 찼다. 그들은 차마 여성 등산객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이동건은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술병과 담배꽁초 그리고 도박 빚으로 인한 독촉장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을 쉽게 벌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법도 어떤 권위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소백산에서 만난 그 여성은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압도적인 힘과 단호함은 그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특수부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그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폭력과 허세로 쌓아올린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이동건은 어쩌면 이번 만남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필요한 참교육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깁스를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연락했던 모든 조직원들의 번호를 삭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6장 여명의 고뇌 리더의 길을 묻다. 강이슬 중사는 소백산에서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는 특임단장실로 불려가 단독 훈련의 결과와 불량배 제압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강이슬 중사 수고 많았다. 이번 훈련은 물론이고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완벽하게 대처했더군. 특히 신분 확인 및 현장 보고는 군인의 책임감과 판단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임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강이슬 중사의 능력과 침착함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강이슬 중사는 단호하지만 겸손하게 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불량배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에 넘겨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아마 그들은 한동안 산에 얼씬도 못할 거다. 단장은 웃으며 말했다. 강이슬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었을 뿐이었다. 단장실을 나온 강이슬 중사는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샤워를 마치고 군복을 벗어 던지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침대에 몸을 뉘인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소백산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험준한 산길, 갑작스러운 소나기, 그리고 자신에게 달려들었던 불량배들의 모습. 그녀는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임무이자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득 그녀는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그들에게 준 참교육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그녀는 군인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정의를 구현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들에게 물리적인 고통과 공포를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악습과 나태함을 뿌리 뽑을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였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꿈꾸는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사단장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전투를 지휘하는 역할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리더로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더 나아가 국민들을 지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일까?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인간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는 미묘한 갈등을 느꼈다. 강이슬 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물함에 걸려있는 목표를 바라봤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 아래에는 그녀가 손수 적어 붙인 글귀가 있었다. 강인함은 정의를 위해, 지혜는 평화를 위해.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추구하는 강인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인내심과 포용력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지혜를 포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번졌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을까? 단순히 불의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더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훈련을 넘어 정신적인 수양과 리더십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소백산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이었던 셈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깊이와 의미를 확장시켜 주었다. 그녀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태민 소령에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추천을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강이슬 중사가 소백산 정상의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미래를 다지고 있을 때 산 아래로 내려온 이동건, 박준영, 최승우는 각자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처치 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육체적인 통증은 물론 강이슬 중사에게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그들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의 인생은 소백산에서의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장 심한 부상을 입었던 최승우는 뇌진탕으로 며칠간 입원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백산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으로 가득했다. 그 여성의 눈빛,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순식간에 자신들을 제압했던 압도적인 힘. 최승우는 어릴 적부터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토록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를 찾아온 이동건과 박준영마저도 그 여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불안해 보였다. 최승우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보잘것없었는지 깨달았다. 폭력과 술에 의존했던 자신의 모습이 역겨웠다.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그는 한동안 외출을 꺼리고 집에 틀어박혔다. 술과 담배도 멀리하게 되었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허감 속에서 그는 문득 어린 적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박준영은 팔꿈치 관절 탈골로 인해 한동안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그의 주 무기였던 주먹은 이제 무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도박장이나 유흥업소에도 나갈 수 없었다. 며칠간 집에 머물며 그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다. 조직에서 그는 늘 이동건의 뒤를 따르며 잔머리를 굴려왔지만 정작 자신만의 확고한 삶의 방향은 없었다. 그는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자신을 위안했다. 그러나 강이슬 중사에게 처참하게 당한 후 그의 허세는 산산조각 났다. 그 여성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박준영은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연락했던 모든 친구들의 번호를 지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위기감을 느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한때 꿈꿨던 목공 기술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박준영은 늘 그 기술을 무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공구들을 다시 찾아들었다. 서툴지만 나무를 다듬는 그의 손끝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었다. 3명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폭력적이었던 이동건은 손목 인대 손상으로 인해 오른손에 깁스를 했다. 그는 한동안 주먹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주먹질이 곧 그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방은 여전히 지저분했고 술병과 담배꽁초, 독촉장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강이슬 중사가 떠나기 전에 남긴 특수부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처음에는 허풍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다녀온 후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그녀가 정말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처음으로 감시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허세뿐인 깡패였을 뿐 그 여성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였다.
이동건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정불화와 가난 속에서 자랐다. 학교를 중퇴하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폭력 조직에 발을 들였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며 살아왔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제압했던 강이슬 중사처럼 강인함과 정의를 위해 사용될 때 발휘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강이슬 중사의 냉철하면서도 단호했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는 깁스를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연락했던 모든 조직원들의 번호를 삭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역 소식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지역 환경 미화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실려 있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다. 강이슬 중사는 정태민 소령의 추천으로 특임단 내 최고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군사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심리학, 인문학, 심지어는 사회복지학까지 아우르는 융합적인 교육 과정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강의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통해 공동체를 치유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강이슬 중사는 소백산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불량배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했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는가? 이 질문은 그녀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그녀는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훈련과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입 대원들과의 훈련에서도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대원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 그녀의 리더십은 점차 더욱 깊고 넓어졌다. 그녀는 이제 여명의 별이라는 별명처럼 강인한 빛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한편 소백산에서 참교육을 당했던 세 남자에게도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최승우는 병원 퇴원 후 한동안 방황했지만 할머니의 말씀과 강이슬 중사의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툰 손놀림과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했지만 그는 갓 구운 빵의 달콤한 향기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밤에는 제과제빵 학원에서 배우고 낮에는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술을 익혔다. 그의 손에서 빵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성취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자라났다. 박준영은 아버지의 낡은 공구들을 들고 목공 기술을 익히는 데 매달렸다. 그는 낮에는 목재소에서 일을 배우고 밤에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고 투박했던 그의 작품들이 점차 섬세하고 아름다운 가구로 변해갔다. 그는 나무를 깎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다. 그의 작품을 본 동네 주민들이 작은 가구를 주문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허세를 부리거나 남을 속이는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나무 향기가 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자라났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바로 이동건이었다. 그는 깁스를 푼 후에도 한동안 방황했다. 그러나 강이슬 중사의 경고와 자신들의 비참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지역 환경 미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매일 소백산 주변을 청소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며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마음 따뜻한 봉사왕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남은 삶을 약자들과 자연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정태민 소령은 강이슬 중사에게 가끔 그 세 남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보고를 전달했다. 그녀가 전송했던 정보는 경찰을 통해 지역 정보기관에도 공유되었고 그들의 근황은 비공식적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강이슬 중사 소백산에서 제압했던 그 남자들 말입니다. 이동건은 환경 미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박준영은 목공 기술을 익혀 가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최승우는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며 빵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태민 소령의 보고에 강이슬 중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변화의 씨앗을 직접 심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력한 참교육이 그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그들 스스로가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에 깊은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녀의 꿈이 최초의 여성 사단장을 넘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소백산에서의 만남은 그녀에게 리더십의 또 다른 측면을 가르쳐 주었다.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꿈은 이제 단순한 계급을 넘어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품게 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강이슬 중사는 707 특임단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강인한 훈련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적인 사고로 많은 대원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특수전 교육과정에서 초빙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그녀는 강연에서 소백산에서의 경험을 예시로 들며 군인의 역할이 단순히 전투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우리는 총을 쥐고 있는 군인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무력보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나 바른 행동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사관 생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강이슬 중사를 보며 진정한 군인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사이 소백산에서 강이슬 중사에게 참교육을 당했던 세 남자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최승우는 이제 어엿한 제과 제빵사로 성장했다. 그는 지역의 작은 빵집에 정식으로 취직했고 그가 만든 빵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빵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그의 성실함과 진심이 담긴 작품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술에 취해 방황하던 과거의 최승우가 아니었다.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박준영은 이제 젊은 장인으로 불리는 목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공방을 열어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들었고 그의 섬세하고 견고한 작품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소백산의 아름다운 나무를 사랑하고 그 나무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구를 만들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만족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바로 이동건이었다. 그는 지역 환경 미화 자원봉사 활동에 완전히 헌신했다. 그는 매일 소백산과 그 주변을 청소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지역 사회에서 소백산의 수호자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남은 삶을 약자들과 자연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폭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이동건은 소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소백산 보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고백하고 강이슬 중사에게 받은 참교육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소백산 보호의 날 행사에서 이동건의 진심 어린 고백은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감동했다. 박준영과 최승우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이슬 중사가 그들에게 준 참교육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인정했다. 소백산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몇 년 후 강이슬 중사는 뛰어난 리더십과 군사적 역량을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녀는 이제 707 특임단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여성 장교가 되었고 그녀의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꿈은 더욱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훈련에 매진했고 대원들을 이끄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려 노력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강이슬 소령은 정기 훈련의 일환으로 다시 소백산 비로봉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사람들과 마주쳤다. 바로 이동건, 박준영, 최승우였다. 이동건은 소백산 자원봉사 순찰대 조끼를 입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었고 박준영은 낡은 나무 벤치를 수리하고 있었으면 최승우는 등산객들에게 갓 구운 빵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이동건이 강이슬 소령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공포와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 교차했다. 소령님. 강이슬 소령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차렸다. 오랜만이군. 모두 잘 지내고 있나 보군.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소백산의 따뜻한 햇살처럼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다. 이동건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소령님. 덕분입니다. 소령님께서 그날 저희에게 주신 교훈 덕분에 저희 모두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령님은 저희의 여명의 별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박준영과 최승우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비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강이슬 소령은 그들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렸다. 다행이군. 너희들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기쁘다. 소백산은 너희에게 혹독한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준 것이다. 그녀의 말은 소백산의 전기처럼 맑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그 변화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비로봉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 꿈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소백산의 굳건한 봉우리처럼 그녀는 앞으로도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강이슬 소령은 비로봉 정상에 서서 멀리 펼쳐진 소백의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꿈이 있었고 그녀가 변화시킨 사람들의 희망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707 특임단 내에서 전설이 되었다. 강인한 군인이자 따뜻한 리더, 그리고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명의 별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꿈은 계속될 것이며 그 꿈은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